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72시간, 불과 72시간 만에 중국 산업계 전체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선언한 지 단 3일 만에 2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12곳의 공장이 멈췄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조달 부장이 서울로 날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전자 쇼인 엘렉트로니카 두렵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륙의 자존심을 내세우던 중국이 왜 72시간 만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숨기고 있던 그 기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이야기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웨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28년 동안 전자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중화사상, 총화思想에 물들어 있던 저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상무부 대회의실로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의장에는 이미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들의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전방을 바라보니 정부 고위 관료 한 분이 단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떼었습니다. 역사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회의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이 단상에 쏠렸습니다. 한국 부품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중국 제조의 힘으로 3개월 안에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겠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들렸고 옆에 앉아있던 한 간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대국의 위엄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기술 독립 선언, 한국을 넘어선다는 헤드라인이 국영방송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문가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하이 증시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선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심장이 자꾸만 아래로 내려앉는 듯한 느낌에 입술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환호하는데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72시간분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이 끊기면 사흘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완전 탈피라니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동료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잠의 입장이다 라며 작은 나라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무리에 끼지 못하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에 양손을 짚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파리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독립이 아니라 자멸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진전자, 쇼진 엘렉트로닉스가 어떤 회사인지 저는 28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하고만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퇴근하고 있었고 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의 기술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멈추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답은 72시간 안에 나왔습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업계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전자부품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중국 제조업의 여명기를 이끌었던 엔지니어 중 한 명이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중국이 곧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우리의 물량과 속도를 따라올 나라는 없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던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26살 때였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오신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는데 아버지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충격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라고 할까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색이 안 좋다며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피곤할 뿐이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때도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적으셨습니다.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밥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웨이야, 오늘 한국 공장을 보고 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우리가 인해 전술로 10년에 걸쳐 할 일을 그들은 기술력으로 3년 만에 이루려 하고 있다. 아니, 이미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덩치만 클 뿐 실질적인 주도권은 그들이 쥐고 있다.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아니, 이미 압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시더니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그때 가서 헛된 자존심 세우지 마라. 지금부터 배워라. 그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아버지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6살 젊은이가 뭘 알았겠습니까?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은 우리 옆에 있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조달 업무를 담당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시장을 무기로 큰 소리를 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공장에 오면 시장 진출을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봤자 결국 우리 시장 없이는 안 되는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래 협상을 할 때 한국 측의 태도가 점점 당당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거의 다 수용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조건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작은 나라가 대국에게 어디서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그들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품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만들 수 없는 부품을 그들은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 공장을 처음 방문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뒤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결함, 정교함, 그리고 완벽주의, 모든 것이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의 불량률이 얼마나 낮은지 숫자를 들으면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정밀 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쏟아부으며 연구 중인 기술을 그들은 이미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뒤 목표로 세운 수치를 그들은 작년에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가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배워라. 하지만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알면서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화 사상에 물들어 살아온 저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 현실이 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상무부의 발표가 있던 그날, 저는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병원에서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실력이 생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만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모두 중화의 부활이라고 축제 분위기인데 저 혼자만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2시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단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움직이면 그 72시간조차도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미래가 끝없이 펼쳐질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날이 왔어요. 아버지가 경고하셨던 그날이 정말 왔어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허세 부려봐야 소용없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나올지, 서진전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들의 반격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났을 때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입니다. 발표가 있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한국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공식 성명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마치 중국의 발표는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는 온갖 해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충격의 할 말을 잃었다.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이겼다. 그런 기사들이 넘쳐났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조롱이 난무했습니다. 쟤네들 쫄았나 보다. 큰 소리 치더니 막상 대국이 움직이니까 할 말이 없나 보네. 그런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죽은 듯이 조용하다며 역시 우리가 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장단을 맞췄지만 내심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너무 조용하다. 한국답지 않다. 28년간 그들과 거래하며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지만 일단 결심하면 무섭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진전자 같은 회사는 그들이 이렇게까지 조용한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24시간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서 한국 측 동향을 계속 확인했지만 아무런 뉴스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5시간째가 되었을 때 제 휴대폰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서진전자 긴급 기자회견 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곧바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대형 화면에 서진전자의 기자회견장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간부 1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전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진전자의 전무이사였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이 강렬했습니다. 잘 다듬어진 수트,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전혀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당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전자입니다.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어제 중국 정부의 발표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 고객사 여러분께서 당사 제품의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셨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서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눈치 보고 사과하려는 건가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우리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우려를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용 전 제품에 대해 극초정밀 전수 품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수 품질 검사라니? 그가 이어 말했습니다. 검사 기간 동안은 출하를 일시 정지하겠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출하 정지라니.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검사 완료 시기는. 그가 잠시 말을 끊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정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뭐? 미정이라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뜻이잖아. 그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품질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완벽한 제품만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뭐야? 출하정지? 미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보복하겠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속에서 홀로 침묵했습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품질 검사가 아니다. 선전포고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주가창이 떴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발표 후 5분 만에 1% 가까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10분 뒤에는 2%, 30분 뒤에는 3%를 넘어 떨어졌습니다. 다른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현실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누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남았지? 72시간이다. 서진전자가 사흘만 버티면 우리 공장은 전부 멈춘다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려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가서 헛된 자존심 세우지 마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구나.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재고 72시간분, 하루 생산 정지 지시에 따른 손실 규모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흘 뒤면 전 공장 멈춤. 일주일 뒤에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서진전자 측 담당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받지 않습니다. 모든 라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의자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서진전자는 진심이다. 정말로 끊을 작정이다. 창밖으로 국영방송 본사 건물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웅장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겠지요. 72시간 뒤에는 저 불빛이 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날이 정말 왔어요. 그런데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이제 60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진전자의 발표가 있고 12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 회사에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피곤한 눈을 찔렀습니다. 차를 계속 마셨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석에는 간부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였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화상회의 화면에 정부 관계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발표 당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의 표정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입니다. 모두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재고는 72시간분밖에 없습니다. 서진전자가 사흘만 버티면 공장이 전부 멈춥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면 속 관계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허세일 겁니다. 그들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어디서 대체 부품을 조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내 중국 제조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 세계 1위입니다. 그쪽에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저는 자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 국내 업체의 불량률 데이터였습니다. 서진전자보다 47배 높았습니다. 47배입니다. 그 부품을 쓰면 우리 완성품이 폭발하거나 고장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관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업체는? 다른 나라도 기술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다른 나라 부품 업체들이요? 그들은 서진전자에게 기술 주도권을 빼앗긴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기술로는 우리 최신 제품의 스펙을 맞출 수 없습니다. 서진전자가 멈춰 있어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이 공동묘지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관계자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화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서진전자와 대화해야 합니다. 사과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분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라고? 왜 우리가 사과를 합니까? 우리는 대국이고 고객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객이 위가 아닙니다. 기술을 쥐고 있는 쪽이 위입니다. 우리가 아래입니다. 우리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얼굴이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화상회의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화면이 꺼지고 회의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후배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밤하늘이 스모그와 함께 어둡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다.
국내 업체에 다시 연락해 봐야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라.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소파에서 가짜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했지 않느냐? 배우라고 했지 않느냐? 저는 꿈속에서 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 외면했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젓더니 사라지셨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중국 최대 부품 제조업체와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국산화를 외치던 바로 그곳입니다. 화면에 그 업체 부사장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우리 측 관계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급한 연락 죄송합니다. 부품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기술로는 귀사의 최고급 모델 스펙을 맞출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생산량 세계 1위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이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위라는 것은 양량에서의 1위입니다. 질지든 다릅니다. 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서진전자의 불량률은 0, 1%, 저희는 0.047%입니다. 47배 차이입니다. 이것을 조립하면 귀사 제품 브랜드 가치는 끝장납니다. 기술 격차를 좁히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서진전자가 멈춰 있다는 가정하에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조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서진전자와 싸우지 마십시오. 기술은 꼼수나 덩치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진전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부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격차를 따라잡으려면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화상회의가 끊기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도 안 되고 다른 나라 업체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첫 번째 공장이 멈췄습니다. 재고가 바닥난 것입니다. 그 이튿날 두 번째 공장이 멈췄고 그 다음 날에는 세 곳이 더 멈췄습니다. 72시간 만에 12곳의 공장이 완전히 가동을 멈췄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열리던 날 아침, 저는 본사 대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는 대형 화면에 실시간 주가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열리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가 30초 만에 5%가 빠졌습니다. 1분 뒤에는 8%를, 5분 뒤에는 12%를 넘어 떨어졌습니다. 다른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이 온통 녹색 중국 증시의 하락색이었습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30분 뒤 우리 회사 주가는 18% 이상 폭락해 있었습니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520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72시간 만에. 저는 떨어져가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가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정도라니.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고 정부 관계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긴급 소집입니다. 끝났군요. 그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넘쳐났습니다. 72시간 만에 멈춘 세계의 공장, 한국의 조용한 승리. 기사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 한국은 중국 없이도 살 수 있다. 누가 진정한 강자인지 72시간 만에 증명되었다. 관계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황사가 낀 듯 희뿌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후배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서울로 가야지. 서진전자 본사에 가서 무릎 꿇고 사정해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기 전에 저는 멈춰선 공장으로 직접 가보았습니다. 본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제1공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정문 앞에는 기자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공안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공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서늘해졌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들이 죽은 듯이 멈춰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쯤 조립된 제품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로봇 팔이 공중에서 얼어붙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제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멈춰 세운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멍하니 멈춘 기계를 바라보고 어떤 이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료와 소곤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공장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만 35년을 일한 분이셨습니다.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왕웨이, 이거 정말입니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그가 손으로 노동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은 농촌 출신 노동자입니다. 고향에 가족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비가 있습니다. 공장이 일주일만 멈춰도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한 달 멈추면 다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업계 종사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명입니다. 협력사까지 합치면 셀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인민이 이 산업으로 먹고 삽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전자가 한 달만 버티면 저 사람들 전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위로를 건넬 수 있을까요? 공장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의 기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다른 공장들의 굴뚝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굴뚝들이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오만함으로 초래한 일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멈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도 전화가 왔고 그 다음 시간에도 왔습니다. 하나 또 하나 공장이 꺼져갔습니다. 72시간. 정확히 그 시간 동안 12곳의 공장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하루 생산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직접 가서 고개를 숙이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수백만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 아래에서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출장에서 돌아오셨던 그날 저녁이 생각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뛰어나갔던 일, 아버지 표정이 평소와 달랐던 것, 저녁 식사 때 젓가락을 놓으며 했던 말, 저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우리가 인해 전술로 할 일을 기술로 이루어낸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국인데 소국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구름 아래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착륙한다는.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가서 헛된 자존심 세우지 마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실력이 생긴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늦었지만 인정하러 갑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인가? 제가 기억하던 한국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터미널은 유리와 철로 만든 거대한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천장은 끝없이 높았고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어디에도 먼지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항도 크지만 이 정도의 디테일과 청결함은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자동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몇 초 만에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라 유인 심사대로 갔는데 그것조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세련된 모습으로 솟아 있었고 거리는 놀라울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중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발음은 상당히 유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찔끔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웠습니다. 서진전자 본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거대한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에 햇살이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보셨던 한국, 제가 처음 방문했던 서진전자, 그리고 지금 72시간 만에 중국을 무릎 꿇게 한 서진전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진전자의 간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수트, 무표정한 얼굴,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강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어떤 이야기로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28년간 삼켜왔던 말,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 이제야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무엇에 대한 사과입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말이 막혔습니다.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전자가 두렵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표정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두렵다니요? 네. 28년간 두려워했습니다. 저희는 서진전자를 무시하는 척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외면했던 것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공장을 보고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덩치만 믿지 마라. 그들이 우리를 압도할 것이다. 그때 가서 자존심 세우지 말고 배워라.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국인 중국이 한국보다 기술이 뒤처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실이 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72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전자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화 사상에 취해 있을 때도 서진전자는 계속 앞서 나갔습니다. 우리만 제자리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껍데기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억눌려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실력이 생긴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인정합니다. 서진전자가 두렵습니다. 서진전자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서진전자 없이는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그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딱딱한 대리석 바닥이 무릎뼈를 눌렀습니다. 아팠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에는 수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 오만함 때문에 그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이해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굴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선대 회장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업은 국경을 넘어 인류에 공헌해야 한다고. 하지만 신뢰 없는 파트너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아시아 전체의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손해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면서. 그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비한 새로운 협력 제안서입니다. 품질 기준은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시군요. 인정하러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오셨으니까요.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왕웨이 씨.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적이 아닌 파트너의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공포를 인정하니 공포가 사라진 것입니다. 28년간 짓눌려 있던 오만함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 이 비행기를 탈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갈 때는 가슴이 무겁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달랐습니다. 지난 28년간 짊어졌던 짐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진전자 간부와 나눴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러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오셨으니까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니 공항 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암울한 뉴스뿐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후배 직원이었습니다. 선배님, 서진전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품 출하가 재개된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정말이냐? 되물었습니다. 네, 방금 공식 통보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되었구나.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공장 정문 앞으로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정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간 멈춰섰던 공장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럭 문이 열렸습니다. 부품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에 서진전자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Made in Korea. 저는 그 상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깔보던 작은 나라의 기술이 지금 거대한 우리를 살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제 라인을 움직여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움직이십시오. 다시 시작합시다. 겸손하게.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박수를 쳤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랫동안 일터를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생이 멈추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며칠 만에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거리는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로봇 팔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듯 멈춰있던 공장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굴뚝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이었습니다. 그 연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해질녘 퇴근하고 조용해진 공장 앞에 섰습니다. 깃발이 2개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오성홍기였고 다른 하나는 새로 내건 것이었습니다. 서진전자와의 협력을 상징하는 깃발이었습니다. 석양에 물들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치욕이라고 생각했을 광경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한국 기업의 깃발이 나란히 걸려 있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깃발이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습니다. 납품 일정 확인, 품질 검사, 직원 면담,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던 날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고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28년이나 걸렸지만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가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일을 할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에 불을 껐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공장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 기계가 돌아가겠지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오만함은 눈을 가리지만 인정은 길을 보여준다. 서진전자가 두렵다고 말한 순간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경쟁은 무조건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대국의 자세였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만 듣지 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라도 들었으니 다행입니다. 늦었지만 왔으니까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의 공장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굴뚝은 이제 어둠 속에 묻혔지만 내일이 되면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일 테니까. 이제는 헛된 자존심이 아닌 실력으로 만들어갈 일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인정해야 비로소 다음이 있습니다. 72시간 만에 거대한 중국을 무릎 꿇게 한 서진전자. 한국의 기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알려주십시오. 작은 자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왕웨이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 72시간 만에 서진전자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스토리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어떠셨나요? 이 기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새삼 한국 제조업이 가진 저력과 신뢰의 무게를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서진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가 있으며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실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야말로 앞으로 아시아 그리고 세계 경제를 더욱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왕웨이 씨의 용기 있는 행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기술이란 결코 정치적인 선전이나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의 기술자들이 나노,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에서 완벽을 쫓으며 수십 년간 묵묵히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세계적인 서진전자를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또한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겸허한 자세로 기술 혁신에 매진해야겠다고 옷깃을 여미는 심정입니다. 왕웨이 씨 아버님이 남기신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라는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때로 승리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부터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과 한국이라는 정밀한 기술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는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협력이야말로 양국 국민을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72시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이 멈춰설 수 있다는 현실에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과 그 속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서진전자가 취한 출하정지라는 판단은 결코 보복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성실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기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치장해도 제품의 불량률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이 양국 산업계에 깊은 교훈을 주고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전자부품 회사에서 일했었는데 서진전자 제품은 업계 내에서도 성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세라믹 콘덴서 하나하나에는 한국의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왕웨이 씨가 서울에서 본 풍경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질서와 기강을 중시하는 한국 정신성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문화와 강점을 존중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비즈니스에서의 진정한 우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거대한 나라인 중국이 한국의 작은 부품 하나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사회가 얼마나 고도화된 기술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방증합니다. 자부심은 사람을 전진하게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타인을 깔보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왕웨이 씨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는 에피소드는 국경을 초월한 인간 대인간의 진실함을 느끼게 해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 용기가 수많은 일자리와 가족의 생계를 지킨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결코 타국을 지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갈고 닦여 왔습니다. 이번 72시간의 충격은 기술의 중요성을 경시한 결과 초래된 비극이지만 거기에서 배우려 하는 왕웨이 씨 같은 분이 있는 한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중국도 경쟁 상대이기 이전에 같은 사람입니다. 함께 절차탁마하여 세계를 놀라게 할 제품을 또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최고일 것입니다.
아버님과의 추억이 이야기의 축이 된 것이 정말 훌륭하네요. 중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선대 엔지니어들은 한국 기술의 진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가 잊고 살기 쉬운 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를 왕웨이 씨는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 되찾았습니다. 서진전자의 간부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손을 내밀었던 장면에서는 한국적인 정신과 지도자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신뢰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들지만 재구축은 가능합니다. 수많은 중국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기 직전에 구원받았다는 것에 안도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경제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항상 살아있는 인간과 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대립이 아무리 깊어져도 민간의 기술 교류와 신뢰의 끈만큼은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생각합니다. 서진전자의 품질 지상주의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된 이 이야기는 전 산업계가 공유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의 공항이나 거리 풍경에 감탄했다는 묘사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한국 사람들이 일상의 청소와 매너를 소중히 해온 쌓임의 결과입니다. 기술도 도시의 아름다움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지속에서 태어납니다. 왕웨이 씨가 공포를 인정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고 한 말은 매우 철학적인 울림이 있네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비로소 새로운 지평이 보인다는 것. 그것은 비즈니스에서도 인생에서도 보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